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에서 마약 광고물을 뿌린 남성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우리 일상을 파고든 마약 유통 실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오늘도 역시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자존감을 오늘은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래서 시사야를 듣는다. 시사야의 잠재적 애청자를 발굴하기 위해 나는 이런 일까지 해봤다.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3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통계청 조사를 토대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고용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는 건데요.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금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임금 격차는 166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진 거라고 하죠.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가 늘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일 뿐 일반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관련 입법은 아직 유언한 상황이고요.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용지표 착시 현상에 가려진 그림자를 찾아내는 일이 아닐런지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전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아래로 내려와 귀순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네, 북한 주민 4명이 오늘 그 아침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내려와서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행위에 발견됐습니다.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이상한 배가 있다며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한 건데요. 네. 속초 해경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변을 확보해 오전 11시께 강원도 동해안을 거쳐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정부 당국은 합동신문을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 소형 목선의 월선을 포착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군은 오전 5시 30분께 육군 감시 레이더로 문제의 어선을 조기 식별하긴 했는데요. 네. 이 물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판단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 이게 어선인지 아니면 뭐 부유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못했다고요? 네, 그러다가 오전 6시 반께 이제 열상 감시 장비 즉 TOD 장비에 이 목선 형상이 식별되고 7시 10분 이제 어민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이게 북에서 내려온 목선이구나 이제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이 설명대로라면 초동 식별은 뭐 비교적 빨리 뭐 5시 반 또 이제 6시 반 TOD를 통해 목선 형상까지 식별이 된 셈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목선이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좀 해양 감시 태세가 좀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와서 우리 어선이 거의 한국까지 온 상황에서 어선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뭐 그거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간 어선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2019년 6월에 이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서 부두의 저반까지 했었고 네. 이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를 해서 그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뭐 삼척항 목성 사건이라고 하고요. 2009년 10월에 이제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이 선박의 동해 NLL 월선에 대해서 당시 당국이 식별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됐다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군 당국이 식별하지 못했다. 이거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오늘 충남 계령대에서 열린 또 오늘 하필 또 국정감사가 해군본부 대상이었는데 이 류효상 해군 정보작전 참모부장을 대상으로 이 최초 관측 지점, 그러니까 최초 이제 식별된 지점을 이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 속초 앞바다인데 이제 이것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NLL을 넘어왔을 때 2시간 이상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북한 주민이어서 위협 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무장군인이 침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서 특수선박을 통해 침투하거나 하면 속력도 다르고 침투 목적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서 차이가 있다면서 해상 경계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계 실패라고 섣불리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아직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질러 경계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격과 방어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격앙돼서 많이 비판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민주당은 또 그걸 방어하려고 하기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국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곧 최상병 사망 사건 위한 의혹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오늘 국감에는 해군본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은 이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국방장관의 이첩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이 이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 사령관은 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 박 대령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느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선 정확하게 받았다. 이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도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그 국감에서 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들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면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기한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옳은 행위였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에 정당한 이첩부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면서 법적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또 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또 이제 해군 잠수함 홍범도원 한 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자체는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면서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해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 함이라는 한 명을 제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이 답변을 내놨죠.
네, 이종호 총장은 이 대표의 질의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이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이 홍범도암 한 명 변경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한 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고 우리의 군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이 그 변경을 검토하거나 또 뭐 개정할 필요성이 크게 있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니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금 뭐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될 만큼 이제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육참 총장도 지금 독립영웅실 없애는 작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적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네, 그게 육군본부 국감 때 나왔었죠. 아니 그러면은 해군은 그럼 대적관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홍범도 장군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홍보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아, 이거는 뭐 당 차원에서 나온 홍보물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그 서울 노원을 지었고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장일 전 위원장이 이 홍범도 장군을 뭐 빨갱이, 쭉정이로 표현하고 북한으로 보내라 뭐 이렇게 쓰여 있는 이 홍보물 판넬을 들고 이제 서 있는 사진이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 그 페이스북에도 홍범도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김일성을 뿌리라고 하라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다시 국감적으로 가보죠. 법사위 국감에선 오늘 또 쟁점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법사위는 이른바 뭐 재경지원,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과 뭐 서울중앙 그리고 뭐 동부, 서부, 북부 이제 지방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당은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하는 이 대표를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왜 재정 합의 결정을 받았는지 또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 33부에 갔는지 결국 이 대표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백형동 사건 여기에 위증교사까지 병합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또한 이 대표 측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윤준 원장은 이에 대해 머쓱한 듯 웃으면서 별로 답변하기 싫은 질문들이라며 가능하면 정치적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 일부라도 있으면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경향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 법관 입장에서는 정말 비감하다 이렇게 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이 병합 그 재판 병합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재판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네. 다만 민주당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이 법원이 수백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 관련된 사람들이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 그냥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피공탁자의 의사가 명백하다면서 해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강행하거나 질질 끌 경우에 의율 가능한 조항이 없느냐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중 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왜 법원장 얘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참 희한하네요.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뭐 여야가 서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 공기업 사장들의 뭐 낙하산 인사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네. 거꾸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에너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다 뭐 이런 주장을 서로 펴면서 맞섰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은 최이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임기간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낸 1, 2급 그러니까 고위직 직원이 26명에 달한다면서 인사권 전횡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지난 21대 총선 때 이제 김영근 전 사장이 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 또 임혜종 전 사장은 민주당 증편 진천 음성 예비후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 노동조합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충북 향후인이냐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지금 가스공사 강진구 감사위원에 대해서 강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사무국장 보직을 받았다면서 이 인연으로 이제 감사위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가스공사 최연애 사장이 20대 국회의원 출신 또 김철현 한국석유공사 이사는 최 사장 보좌관 출신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부본부장 출신 또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캠프 사람들 낙하산으로 안 보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안위 국감에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문제가 쟁점이 됐네요. 네, 행안위는 오늘 이제 전북도에 대해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잼버리 개최지인 전북도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이 잼버리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 네. 민주당은 중앙정부 잘못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전북도를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감장에 침수된 야영장 사진을 띄우면서 전북도가 담당한 배수시설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진 보고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려보면 올림픽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강원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 전북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이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놓고 이 야권에서 이것을 보복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 김관현 전북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하자 여당에서 이제 고성이 나오면서 즉 감사가 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제 새만금 예산이 22%만 반영된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민주당 소속 김관영 지사가 보복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지사가 보복성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기만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유감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무슨 신사협정을 맺었다고요? 네, 사실 국정감사를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국회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뭐 보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상대당을 비난하는 피켓 이런 거를 이제 국정감사장에 그 질의석에 붙이면은 상대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느라고 그거 떼야 국감하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국감 못해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안 열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오늘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원내지도부 회의 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역시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상임위장,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지 않는 것, 또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겠다는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국회의장께 제안한 내용이라면서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 거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감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신사협정 맺으면은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신사협정 얘기입니까 갑자기? 뭐 앞으로도 뭐 지금 본회의도 남아 있고 인사청문회도 2차례 더 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뭐 예산 심사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다소 의문인데 일단 배경은 지금 양당 모두 민생 우선 기치, 그러니까 정쟁 대신에 좀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당연히 지금 11일 그 보궐선거 참패 후에 이제 정쟁을 자제하겠다, 뭐 현수막도 떼고 당내 정쟁성 TF도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야당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하면서 이제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본회의에 지금
그 국회의장이 상정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이 10월 24일이죠. 예.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예. 이 여기에 지금 이 노조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등 여야 간의 쟁점이 아주 큰 이견이 아주 큰 쟁점 법안이 지금 상정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상정하면 바로 표결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신사협정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뭐 이것이 뭐 좀 지켜볼 지점인데요. 최희영 원내대변인은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김진표 의장도 이것을 상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이 올라올 것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라인업도 다 짜놨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신사협정 누가 먼저 깨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깨는 쪽이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정부가 오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고요. 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네. 이 제시카법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 단위로 1,000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 그 이름을 따서 제시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국형이라고 이제 그 비슷한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가 대상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범죄자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률로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슷한 맥락 얘기들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 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하겠다.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법이 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될 경우 출소 후에,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뭐 거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중처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거주지 지정은 보안 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것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안 처분과 형벌은 다르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벌은 잘못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 처분은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며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좀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도 좀 정치하게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건설 및 인프라를 비롯해 에너지 분야 또 국방 방산 대테러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양국은 우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이 체결한 계약과 MOU 등 경제 협력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특히 주요 한국 기업의 사우디 내 투자 및 지역 본부 설립을 환영하고 독려하기로 했고 수소 경제, 스마트 시티, 또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이제 확대한다. 또 건설 분야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아, 홍해 개발 등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 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 뭐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골자였고요. 네. 국제 문제 또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서 이 중동 지역 내 평화 촉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이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이래서 시사회를 듣는다. 내가 시사회를 추천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69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과장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야근하다가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 라디오를 틀었는데 시사회가 나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끝나다 보니 뉴스 볼 시간이 없는데 시사회 덕분에 뉴스도 듣고 상식도 쌓이고 좋아서 부모님께도 추천했어요. 아버지는 운동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대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7772님. 저는 시사회를 듣기 위해 아이와 남편에게 주방 일을 덜 끝냈다고 하고 주방 구석에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다 씻은 후 드라이하고 올게 하고 다른 방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 정도면 최고의 애청자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과 유튜브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배우 이성균 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이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되면서 이미 마약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상을 파고든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재신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예계 마약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이 배우 이성균 씨가 지금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경찰이 지금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내사를 했다가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피의자로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힌 상황이고요. 네. 아마 관련자들을 통해서 투약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로서 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나 뭐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본다면 예.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강남 유흥주점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예.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강남 유흥업소로 유통됐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네. 마약 사건은 결국은 마약이 누군가 투약을 했다고 그런다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마약을 구입을 했다면 구입을 해서 누구랑 투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조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마 제보를 한 사람이 마약이 어느 유흥업소에 주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사서 누구랑 같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아마 제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보하는 데는 본인의 마약 사건의 어떤 수사 참작을 받기 위해서 수사 협조를 한 것들을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성균 씨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확인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범죄 가능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사 상태인데 언론에 보도가 이미 돼버렸어요. 언론의 네. 취재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내사 상태인 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내사 상태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권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혀진 것은 다분히 경찰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조금 내용이 유포되도록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은밀히 조사가 돼야 되는 게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증거를 은밀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사를 한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지금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까?
제보를 한 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이게 사건이 좀 더 커지길 바라는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커지길 바라는 쪽이 있다고요? 네. 전부 다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네. 피의자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그 이성균 씨가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성균 씨를 공갈 협박했다라고 하는 종업원이 먼저 구속됐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통상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단순 투약자거나 초범일 때는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 투약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뭐 어떤 판매를 좀 꽤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를 통해서 또는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예. 이성균 씨가 지금 공갈 협박을 당했는데 예. 실제로 마약을 같이 했던 사람은 또 먼저 구속이 되고 예. 그렇게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고소를 해서 협박 나는 공갈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 조금 뭔가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을 외부에서 이렇게 좀 보자면 예. 마약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다 투약했거나 누군가 판 사람은 다 피의자고 다 처벌을 받는 것이긴 그렇죠. 한데 네.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보를 한 사람들이나 수사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가끔 의뢰인들로부터 어떤 사람, 연예인 또는 유명한 사람이 마약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들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이성균 씨가 조금 유명인이고 해서 예. 혹여나 그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좀 더 언론에 알린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든다는 하여튼 것이죠. 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말씀하신 거 언뜻 얘기하셨지만 폴리바그닝 뭐 얘기도 네.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는데 아직 뭐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그 관심거리이자 또 이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지금 마약류 관리법 가지고 그러니까 대마를 만약에 처음에 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대마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또 그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먼저 구속된 유흥업소 직원이 그 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도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성균 씨도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같이 했다라고 지금 그런 정황들이 밝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이 두 범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마를 했다고 하면은 대마와 관련해서 규정하는 법률이 지금 따로 있는 겁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 대마도 규정이 돼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그 있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향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약류 관리법 안에 있는 특정한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약류 관리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대마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 묶어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졸피뎀 같은 것들, 예. MDMA, 케타민 이런 것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는 마약입니다. 마약류입니다. 어쨌든 이성균 씨가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수사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서울 안에서 마약류를 광고하는 전단지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낯선 일이라서요. 마약을 홍보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대학가에 이렇게 통상은 온라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상 이렇게 마약 광고를 보기도 하지만 예. 이번에 대학가에 이런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마약을
판매하는 루트를 좀 그 대학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 또는 젊은 층들한테 본인이 마약을 팔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광고지를 이렇게 뿌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광고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마약 판매 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마약은 다른 것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마약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큰 것이죠. 그래서 마약을 몰랐던 사람한테도 몰래 마약을 먹여서 중독되게 해서 계속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이거는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마약은. 그래서 이 그 대학가에다가 잠재적인 이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광고를 뿌림으로써 예. 잠재적 고객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광고 전단지 그러니까 뭐 카드 형태였다고 그러는데 그 뿌린 사람은 잡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예. 40대라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본인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지 않은 이런 사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도 마약을 불법 물건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네.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뭐 이 전단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마약 단속을 굉장히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효과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광범위하게 퍼진 거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올 한 해 단속이 지금 9월까지 왔는데도 상당한 수가 지금 검거가 되고 예. 압수물도 엄청난 압수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맞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체감을 하지 못했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많았던 건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계속 단속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올 한 해 내내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네.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 마약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누구라도 나도 마약을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그 이성균 씨 사건을 볼 때도 아마 쉽게 처음부터 마약을 이렇게 권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모르고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네. 이제 본인이 이제 중독이 돼서 계속 하다 보니 벗어나려고 그래도 예를 들자면 벗어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이미 마약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유포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약은 제3자들 뭐 유명인이나 재벌가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접근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마약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늘 네. 좀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엔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빅데이터가 뽑은 1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예. 키워드는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의 네. 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일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돼서 15시간 40분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대기업 총수급을 공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인데 네. 김 전 의장이 이날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뭐 카카오 주가 급락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여의도 금감원 청사를 빠져나갔는데요. 실제로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지만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때 이 시세 조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단순히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산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뭐 시세 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김 전 의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카카오라는 주식 자체를 우리나라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이 부분에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었던 약속들이 몇 가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이번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른바 이제 골목상권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왔었던 게 이제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계열사 숫자 줄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를 이제 오히려 줄인다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년 반 전에 105개였던 그것도 상당히 많죠. 105개의 계열사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제 144개. 오히려 이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김범수 창업자가 이제 뭐 연말까지 30개에서 40개의 계열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반대로 이게 뭐 오히려 늘어난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그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만약에 주가 조작 관련된 이슈가 발견이 됐을 때는 금융업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향후에 이제 뭐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주가 그리고 과연 이 카카오라고 하는 아주 빠르게 성장한 공룡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카오 모임 통장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개나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없애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카카오가 없는 카카오뱅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매각 명령을 내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지분 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이름은 손을 카카오뱅크인데 떼도록. 거의 뭐 손을 떼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욕이 부른 참사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참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제 분야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23일이죠. 한국은행 국정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경제 뇌관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이게 과연 어떤 정부 탓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이게 네. 어떤 정부의 정책 문제냐 아니면 정말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좀 경제가 안 좋다. 침체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다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제도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이제 한도를 결정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지금 누적 금액이 113조 6천억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거의 뭐 마이너스 통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에서는 국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달라 뭐 이런 식의 계속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해하고 내년 양쪽 다 2년 연속으로 지금 1%대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런 게 꾸준히 지금 네.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가급적 대중한테 얼굴을 안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소식으로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자는 어떤 겁니까? 네, 2위 주자는 스포츠 분야고요. 일단 야구 카테고리의 준 플레이오프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른바 이제 가을 야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해의 농사의 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야구 지금 NC 다이노스 그리고 SSG가 지금 준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SSG를 NC 다이노스가 2차전에서 7대 3으로 제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3경기에서 1승을 보태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정규리그 2위 KT 위즈와 맞붙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내일 3차전이 벌어지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2승을 했던 NC 다이노스의 창원 홈구장에서 이제 해요. 근데 좀 흥미로웠던 게 시구자가 보통 있잖아요. 네. 근데 시구자가 이럴 때 뭐 연예인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시구자가 이 창원 NC파크 관리를 하시는 관리팀 3분이 선정되셨다고 그래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팬들을 맞이하는 숨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승리 기원 시구를 맡게 되는데 2011년부터 이제 그라운드 담당하셨던 분, 아니 2016년부터 미화팀에 계셨던 분, 시설팀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제 영웅처럼 등장하는 모습이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미화팀 전현 씨 같은 경우에 2016년 손자를 키워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일을 찾다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8년 동안 행복한 기억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올려주는 뭐 이런 마케팅은 상당히 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스포츠 분야의 반가운 키워드 손흥민 선수 또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잉글리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7호 골을 터뜨리게 됐고요. 1골 1도움 활약을 하면서 풀럼을 이제 2대 0으로 제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통산 110호 골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해리 케인 선수 떠나고 나서 이거 토트넘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어떻게 보면은 주장 그리고 공격하는 손흥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자는요?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사우디입니다. 지금 사우디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동차 조립 합작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네. 한 연 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단순히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있는 내연차도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현대가에 또 있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도 지금 3조 2,500억 수준의 자프라 가스 플랜트 수주 계약을 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현대자동차 또 현대건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 지금 생각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시절 현대건설을 세운 게 사우디인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하시는 정의선 이제 부회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선 회장의 그 행보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네이버도 이번에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좀 큰 또 수주도 이제 일으켜서 우리나라 중동의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선 회장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손자죠. 죄송합니다. 네. 네. 사우디는요 네. 경찰차가 진짜 좋더라고요. 현대차가 경찰차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요. 거기 뭐 몇 억짜리 차를 막 경찰차로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전기차가 경찰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앞서서 나왔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사회 분야의 마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정말 심각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뭐 이성균 씨부터 시작해서 방송인들이 연루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 대학부 분야에서 자꾸 이렇게 뭐 액상 대마와 관련된 광고 전단지가 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홍대 주변의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광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뭐 네. 건대 근처에서도 광고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또 광고물에 QR 코드가 붙어 있어서 네. 스캔을 하면은 뭐 신원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뭐 대화와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고요. 그럼 거기에 또 광고에다가
합법 대마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써놨다고 그래요. 합법 대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합법 대마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생들이 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합법은 이거 괜찮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법이 모두 불법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혹시나 이런 광고 보시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상부 같습니다. 전단지 뿌린 사람 잡혔는데 뭐 네. 사기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요. 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호기심 가져가지고 나중에 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로 가볼까요? 네, 5위 분야는 생활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1조 8천억 원 소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소변이 1조 8천억 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네네. 있었던 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넣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 실제로 영상 속 직원과 촬영자가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칭따오 맥주 측이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칭따오 본사에서 문제의 영상 속 남성이 외주 하역업체 직원이고 방류 추정 장소도 공장 내가 아니라 운송 차량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메가는 운송 차량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장 탱커로 보내지기 때문에 네. 쌓여있는 메가 위에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속 남성과 촬영자를 중국 공안이 체포해서 뭐 동기 등 수사 중이라고 전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따오 맥주의 이미지 손상, 판매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돈 뭐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8천억 원짜리 소변이다라고 하는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신이 번지는 양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수입처나 식약처가 이 공장 생산품이 중국 내수용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 국내 편의점에서 칭따오 맥주 판매량 최대 26%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위생을 어떻게 검사해요? 검사할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그만큼 민감하고 맞아요. 먹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예민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뭐 검사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칭따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중국 쪽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네. 제품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 동해안 지방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은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대구 10도, 광주 12도, 서울 1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높아 남부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인천 20도, 서울, 대전, 세종 22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3도, 제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5.4도, 습도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집 주변 대형마트를 찾을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수산물 코너 주변을 기웃기웃하며 판매대 위에 올려진 전복을 살피는 건데요. 손 위에 전복을 올린 다음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며 전복에 살이 꽉 찼는지 무게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이에 견저 전복값이 싼 편인지 아닌지 따져보곤 하죠. 한때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전복에 또 부쩍 관심이 많아진 건 2달 전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수산물이 바로 전복이었습니다. 하필 전복 출하가 늘어날 무렵에 국민의 방사능 불안이 커지면서 전복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그러길 두어 달, 특판 행사도 끊기고 전복 가격도 다시 어느 정도 오른 걸 보니 양식 어민들의 주름살이 이제는 좀 펴졌으려나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저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완도의 전복 어가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전복은 여름이 오기 전인 7월 말쯤 다 팔려야 하지만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비가 줄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양식장에 상당량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된 탓에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양식장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완도 금일도에서는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전복이 폐사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전복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건 줄폐사 영향이었던 셈입니다. 6.25 전쟁 때도 전란을 피해 평화로운 섬이라는 별칭, 평일도로 불렸던 금일도. 다들 대출 5억에서 10억 원은 기본이에요. 이자만 월 300에서 500만 원인데 원금 상환하려고 1년의 생활비 빼고 1억 원을 갚아야 해요.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복 양식을 하던 청장년 40여 명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어떻게든 이 섬에서 버텨보려 하지만 포기하고픈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오른다는 한 어민의 말이 참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자 푸른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 이 마음을 놓아주자.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람에 날려 흐트러지면 난 우리를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최백호의 바다끝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충질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나는 이래서 시사회를 듣는다. 내가 시사회를 추천하는 이유를 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12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코로나로 격리됐을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네요. 그 후로는 TV를 보지 않게 됐어요. 일단 공영방송이다 보니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고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어서 좋네요. 2시간이 금세 지나가서 시사회가 없는 주말이 오는 게 별로 기다려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07님. 팀장님이 타 방송 애청자신데 점심을 먹다가 청취율 조사한다고 막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질 수 없죠. 저는 시사회 들은 뒤로 뉴스를 안 봐서 시사회가 다 알려주는데 뉴스를 왜 봐요? 그리고 그 코너가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이렇게 오버 좀 했습니다. 시사회의 자존감은 제가 쭉쭉 높이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저희한테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파이팅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4464님, 저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면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TV보다 라디오를 더 찾게 되네요. 시사회를 통해 시사와 상식을 넓힐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마음이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더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6007님 말씀대로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완전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 네. 확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속도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지금 나흘 만에 10개 지역에 27개 농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오늘 추가로 발병이 확인된 곳이 인천하고 강원도 양구인데 나흘 만에 2개 광역
저 지역이 늘어나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나흘 만에 우리나라 내륙의 최북단이 이제 강원도 양구까지 번졌다라고 하는 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가능한데 이건 처음 겪어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 강화 세 곳과 경기 수원 한 곳에서도 잇따라 확진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에 27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진이 됐는데요. 예.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병농장 인근 10km의 방역대를 설정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백신 접종이 가장 유효한 방법인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불안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이고 확진된 농가의 소들은 다 매물 처분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소 사육농가 어떡합니까? 그러잖아도 뭐 소 가격도 네. 제값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네. 뭐 지금 사료값도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럼피스킨병까지 퍼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는 속값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가격 변동이 크진 않지만 전파력이 크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요.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 충북 내륙 지방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럼피스킨병이 발병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확대됐는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불안한 상황이에요. 를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럼피스킨병이 처음 확진이 된 게 충남 서산인데 만약에 번졌다면 서산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 두 번째 확진 사례에 대한 얘기가 또 없어요. 서산 안에서. 서산 내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충청도 인근 서해안 지역하고 경기 북부, 충청 내륙 지역에다가 곳곳으로 퍼졌는데 3일 만에 강원도 양구까지 퍼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발생 지역하고 겹쳐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소사육 지역이 경북하고 전남인데 네. 여기는 아직까지 확진 사례가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의 57%가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몰려 있는데 이 지역을 피해야지만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성에서 확인됐는데 그 옆에 괴산군까지 퍼진다고 하면 문경하고 상주 같은 경우는 소사육 도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상황이어서 어쨌든 여기를 좀 저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축 보험을 들어놨어도 예. 생소한 가축 전염병이어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대째 소를 키워 오시거나 하면 지금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시래요.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살처분을 하고 다시 입식을 해서 소를 키우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게 그쵸. 되고 이 지금 럼피스킨병이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바이러스니까 그 활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축축한 우사에서 네.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대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겨울을 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창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당국이. 근데 지금 그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은 구제역도 그렇지만 소 살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소 가격이 올라가서 네. 또 문제고 또 구제역이 또 돌린다거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돈다고 하면은 또 소비를 안 해가지고 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농가 피해가 발생해요.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농가를 돕기 위한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 먹는 우리나라 소고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을 하면 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일이 한우 먹는 날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의 소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니고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1등급을 기준으로 등심이 100g당 8,610원이고요. 불고기나 국거리는 2,330원 수준에 판매가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이번 행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돕고 또 소비자들은 외식 물가랑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통스러운데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농가에서는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좀 바이러스성 질병이 이거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사람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 뭐 코로나19 사태 겪었지만 이 또 뭐 동물도 다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네. 생각이 복잡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그걸 보도한 매체나 채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가 제일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인데요. 그러니까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거죠. 예. 여기가 텔레그램 계정인 제너럴 SVR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계정입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직 크렘린 궁에서 일했던 내부 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22일 밤에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의식을 되찾은 뒤에 관전내에 특별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심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구급 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라는 주장인데요. 밤 9시 5분께 보안 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보니까 침대 옆에 푸틴 대통령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전에 푸틴 대통령의 암 수술설 초기 파킨슨 진단설, 계단 실족 후 대변 실수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루머를 올렸는데 근거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렘린궁의 발표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한 건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신뢰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럼 크렘린궁 입장 들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크렘린궁에서는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건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모든 것이 괜찮고 또 다른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대역을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대역을 쓴다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주장해온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범죄에 속한다. 이런 뉴스에 웃음만 나올 뿐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의 수장인 카즈베크 코코프와 회담하는 사진, 그다음에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게 누가 문제입니까? 뭐 이거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긴 그렇고요. 허위 조작 뉴스라고 보통 학계에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작해가지고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이미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크렘린궁이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주면 되는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또 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어서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크렘린궁 얘기도 믿을 수가 없으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게 이런 소식이 루머라도 막 퍼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TV 홈쇼핑이 연이은 논란으로 위기에 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논란 때문입니까? 22일부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현대홈쇼핑에서 블라우스를 팔았어요. 이게 3,300여 개 세트를 판매를 했는데 3벌이 1개의 세트입니다. 네. 가격이 할인을 해서 4, 5만 원대에 판매가 됐으니까 1억 5천만 원어치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시된 거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생산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안 팔려가지고 2년이나 쌓여있던 재고 제품이었습니다. 2021년에 생산된 제품이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에 의류 제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추고 제품
하자들이 발견이 돼서 납품이 취소됐던 전력이 있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이 다른 의류업체를 거쳐서 이제 흔히 라벨갈이라고 하는데 마치 오래 만들어진 것처럼 제조 연호를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서 현대홈쇼핑에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홈쇼핑 측에서 문제를 인지를 하고요. 지난 6일에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영 홈쇼핑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네. 여기에도 한우라고 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네. 25만 개 넘게 팔린, 심지어는 2년 6개월 동안 팔린 상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젖소고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다른 젖소고기가 섞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냉동 소고기를 녹여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납품사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후의 대응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섞여서 제품이 판매가 됐으면 홈쇼핑 층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소비자들한테 말도 안 하고 늑장 대응을 하게 돼서 논란이 더 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판매한 제품이었는데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홈쇼핑 물론 뭐 홈쇼핑에서 파는 게 다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더 좋은 방법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가면 정점들 많아요. 굉장히 좋은 고기들 많이 판매하는데 그런 데다 연락하면 막 배송 다 해주거든요. 요즘은 또 배송을 다 해주시죠. 예. 그런 데에서 사는 게 저는 제가 너무 고로해서 그런가요? 더 좋던데. 네, 시장을 좋아하신다고 보면 되죠. 거기 가면 또 특별한 정취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훨씬 고기 품질이 좋아요. 예. 그런 데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쇼호스트 막말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쇼호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정윤정 씨가 지난 1월에 생방송에 출연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욕설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네. 화장품이 매진이 됐는데 방송을 조기 종영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짜증 섞인 불만을 표한 건데요. 이후에 여행 상품이 편성이 됐는데 딱 정해진 시간만큼 방송을 하는데 그 왜 여행 상품이냐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럼 시청자가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말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정정 뭐 하나 할까요? 저는 정정 잘해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생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법정 제재 결정을 받았고 무기한 출연 금지 조치를 해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 물건을 주로 이제 판매하고 설명하는 쇼호스트가 있으면 출연하는 게스트라고 해서 와가지고 업체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출연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복귀 소식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요. 복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 홈쇼핑 한때 뭐 황금알을 나는 거의 다 그렇죠. 예.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더더욱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7개 TV 홈쇼핑 방송사의 매출액이 2조 8,998억 원인데 3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3조 원도 많은 거 아니야 했는데요. 네. 2012년에 이미 3조 286억 원을 넘어서 3조 원을 넘었고요. 2014년에는 3조 4,438억 원까지 올랐는데 10년 동안 계속 하락해서 2조 원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면서 계속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쇼핑 업계가 이제 송출 수수료를 해서 그 채널에다가 내는 돈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갈등의 그 소지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이 채널 번호나 수수료 책정 문제 때문에 네.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홈쇼핑 측에서는 돈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송출하는 채널 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방송 송출 중단 위기까지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쇼핑이 좋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TV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들이 또 많고 또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요즘에는 공동구매로 SNS 통해서 판매해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다른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 홈쇼핑이 그 독점적 지위를 누릴 때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게요. TV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하고도 그쵸?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유튜브에서는 아예 홈쇼핑 같은 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러게요. 네. 다 그냥 자기 플랫폼을 갖고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재난재해 등에 활용되는 알림톡을 통해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공지했습니까? 예, 재난 상황을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하려고 만든 게 알림톡인데 빈소와 발인 일자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조문은 삼가하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시민 1,100여 명에게 전송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예.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발송된 것으로 알려드린다라면서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해명 공지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정리는 당직자가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다가 부고 문자를 넣습니까? 설명은 이래요.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그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유관단체 회원으로 묶어둔 그룹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김해 시민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난재해 상황에만 알림이 오는 알림톡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알림톡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사망신고 처리 완료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을 산 바도 있고요. 문자 받고 놀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느라고 전전긍긍했다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재발 방지 약속을 4개월 전에 했는데 다시 재발한 거여서 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시스템을 혼동하면 안 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급할 때 보낼 때 그 엉뚱한 게 자꾸 날아가면은 안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한강공원을 갔다가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놀랬다 이런 제보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까? 네.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 출몰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벌레의 생김새가 송충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 길이는 3cm 정도의 벌레인데 네. 정확한 이름은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입니다. 가늘고 긴 몸체에다가 흰 털이 나 있으니까 송충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강공원에 이 벌레를 목격했다는 글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크닉을 하는데 하늘에서 송충이가 비처럼 내려온다. 네. 한강 산책로에 송충이 투성이다. 캠핑장에 송충이 포화 상태다. 이런 글들이 나타나는데요. 작년에 러브버그가 나타나서 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놀랬었는데 미국에서 넘어온 나방의 유충이라는 겁니다. 근데 러브버그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새가 그렇긴 한데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화렵 수입을 갉아먹고 도심의 가로수나 농경지의 과수목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 암컷 한 마리가 6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죽는데요. 근데 지금 개체수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럼 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산림청에서 발생 예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8월 말에 전국적으로 미국 흰불나방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심이 1단계인데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미국 흰불나방이 들어온 게 195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개체수가 미국 흰불나방 유충을 한 피해율이 작년에 12%에서 28%로 늘어났는데요. 네. 이상기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막 살충제 뿌릴 수도 없잖아요. 그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화학적인. 쓸어야 돼요? 네, 나뭇가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예. 아니면 물을 세게 분사해서 예. 땅으로 떨어뜨려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서 도망가야 될 게 아니라 이건 죽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막 그럴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기후 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섭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 19세기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과거인지 사실 잘 가늠이 되질 않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데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서울의 풍물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읊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양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이 한양가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요. 흔적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세기 하면은 1800년대쯤 되면 그때 사진이 나왔을 때인가요? 사진이 발명된 걸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 1839년 정도라고 그러면 알려져 있고. 19세기면은 예, 사진기가 있었을 때였네요. 이제 조선에 들어온 게 1880년 무렵이니까는요. 예. 사실은 그게 되게 어사무사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그 어떻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리나 그거는 이제 단원 김홍도라든가 해원 신윤복 같은 예. 그런 풍속도를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거리 풍물을 짐작하는 정도였죠.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만 뭐 그 당시 네. 풍속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795년에 그 아주 대표적인 글이 있어요. 정주의 명으로 해서 그 서울의 풍물을 그린 성시전도라는 그런 그 이 풍물 그림이 있습니다. 예. 뭐 지도 같기도 하고 그런 그림인데요. 예. 성시가 이제 서울을 뭐 되게 그 풍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때 그 정조가 규장과 관리들한테 이 성시전도를 보고 한양 풍물을 시로 지어서 제출하라라는 그 명을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제출한 신하들의 글을 점수를 매겨가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2등의 성적을 받은 그 초정 박제가의 시가 가장 생동감이 넘치죠. 어떻게? 아니 저는 임금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유 그림 보면서 무슨 글을 시를 쓰라고 해 이렇게 쓰라는데 써야죠. 근데 어떤 시예요? 그러니까 이 1등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정조가 문체반정을 주장을 해서 1등은 누가 했냐면 병조정랑이라는 그 신광하라는 분이 했는데 예. 굉장히 모험적인 답안.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했고 네. 이 초정 박제가의 글은 되게 적나라하게 서울 거리를 묘사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물가 주막엔 술지개미 산더미네 눈먼 장님 호통치니 아이놈들 깔깔거리고 개백정이 옷 갈아입으면 사람들은 몰라봬도 개는 쫓아가서 지저대고 성을 내면서 노려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를 읊었고요. 네. 또 아전배들은 허리로 인사하고 시정잡배들은 이빨 사이로 침을 뱉어낸다 뭐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시를 썼으면은 그러니까요. 1등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임금님이 바라볼 때는 임금님 문체반정하는데 그게 불경스러운 저속한 얘기.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를 보면 박제가 시를 보면 뭔가 쓱하고서 이렇게 그 우리도 뭐 고등학교 때도 보면 침 좀 뱉었다 이런 건데 그냥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네. 뒷골목 양아치 같은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박제가의 시가 굉장히 당대에도 화제를 뿌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필담을 나누던 중국인이 네. 갑자기 박제가에게 침 뱉는 양아치 시를 이제 인용하면서 아니 당신들 조선에서 이빨 사이로 침 이렇게 쓱 뱉는 게 조선의 인사법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선 그 말을 들은 조선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조선의 침뱉기 신공 이게 무슨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고 딴청을 피웠는데 그 말을 들은 정조 임금이 노발대발을 해갖고 박제가 시를 중국에 소개한 그렇게
그 자를 색출해서 뭐 이게 처벌해라 뭐 이런 명을 내렸다. 아 그래요? 근데 정조는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2등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정조가 문체 반정에 대해서 그 당시 되게 신경을 써서 뭐 문체가 좀 이상한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자면 그 이 과거도 못 보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쓴 거긴 하지만 자기가 당시 이제 이렇게 시를 뭐 시험을 냈기 때문에 아마 2등상을 줘놓고 이렇게 딱 디스를 한 건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박제가 스타일의 이런 성시 전도시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 정조의 명이 아니더라도 성시 전도시를 따라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그 후의 인물인 신태권이라는 사람은 당대 담배 열풍을 성시 전도시에서 이제 본인이 쓴 성시 전도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위로 정승판서부터 아래로 가막군까지 그리고 안에서는 규방서부터 외방고을의 기생들까지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담배를 즐겼다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신태권의 시를 보면 당대가 부동산 거래 허와실 이런 것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주름 혹은 각회라고 했는데 집주름이 1000냥을 매매하고 100냥을 값으로 받으니 동쪽 집 사람에게 서쪽 집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뭐 썼더라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폭리 아닙니까? 중개 수수료가 10%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쪽 집 사람한테 가서 서쪽 집 사라고 이렇게 꼬시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죠. 신태권 시를 보면 예전에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시끄럽고 낮은 데를 탐낸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요즘에 그 강남 선호현상 같은 걸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서민들은 외진 골목에서 할 일 없이 팔짱을 끼고 살자니까 생기가 어려워서 빈민촌에 둥지를 틀고 시장 가까이 산다라고 이제 읊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희순이라는 사람의 성시전도시를 보면 되게 또 웃기게 썼습니다. 혁객을 추종하는 풍모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문득 의기투합하는 자를 만나면 술집과 찻집에서 손바닥을 부딪힌다라고 하면서 취한 뒤에는 고담준론을 외치고 한평생 호화롭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자신한다 이렇게 또 읊었습니다.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뭐 하이파이브 나누면서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뭐 베드로 뭐저 이런 사이다가 뭐 그런 식으로 허세를 부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이 성시전도시 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서울의 뒷골목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라는 건 맞는데 작자가 거기가 다 사대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관리고 그리고 이 성시전도시는 기본적으로 한문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중화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대부가 아니고 서울의 뒷골목을 직접 누벼본 사람이 쓴 그 중인 계급이 썼다라고 하는데 200년 전에 서울 풍물지 이것이 바로 그 한양가인데 순 한글로 된 가사집입니다. 1844년에 한상 거사라는 중인 계층의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아니 근데 가사집이라고 하면 이게 책처럼 그 뭐 묶을 정도로 이렇게 길었다는 겁니까? 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천지개벽하여 1월이 생겼더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가사가 뭐 구구라는 게 뭐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뭐 설이 많은데 1600여 구 정도 된다라는 장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양가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각종 의례, 그다음에 행사, 놀이, 공연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서울은 하늘이 내린 왕도이자 해동의 으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외관도 화려하고 문물도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도 슬프게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건데 내용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로의 시전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점포에 당무라라 그래서 중국의 수입물품인데 그 진열해 놓았고 몽골산 무명, 고약, 중앙아시아산 삼배, 그다음에 생강을 설탕물에 졸인 과자, 사탕, 오색 사탕, 연한당, 쌀가루 사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물은 물론이거니와 약과 그다음에 이 군것질거리 이런 식으로 중국 수입 자파들 이름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이 한양가에만 소개가 돼 있다라는 거고 이 여리꾼이라고 그래서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 들여서 물건 사게 하고 그 주인한테도 이렇게 수고료를 받는 사람 이런 여리꾼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몽골산, 중앙아시아산
뭐 중국산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 보니까 서울이 당시에도 한성이 네. 거의 국제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베이징하고 이렇게 연결을 돼가지고 이 뭐 교육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잘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막 갇혀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역사만 19세기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느껴져서 또 이 부분도 시장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흥미롭고 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꾼이라고 하는 거 이 속칭 과거엔 삐끼라고 불렸던 요즘도 삐끼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 요즘 표현 자체는 삐끼라는 표현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불러가지고 이제 뭐 끌어다주고 손님 끌어다주고. 그것도 바람잡이 같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양가를 보면 그 헌종이 증조 할아버지인 정조의 건능, 그러니까 능이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헌융원 있는 화성에 행차하는 그런 능행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네. 갔다 와서는 특별 과거를 치르는 장면 이런 것을 되게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장면에서 보면은 과거 부정행위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서. 예,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죠.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 시험 보는데 크다만한 양상 같은 걸 이렇게 가려놓고 시험 보더라고요. 몇 명이서 같이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양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밤중에 이제 궁궐문을 여니 각색의 등불이 들어왔다. 마치 새벽불 흐르듯이 기세가 백전일세 쏜살같이 빠르게 달려온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시험장이 창경궁 충당대인데 예. 거기 그 창경궁 문 밖에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응시자의 하인들이. 아, 하인들이. 그러면서 새벽에 궁궐문을 열자마자 요즘으로 치면 뭐 우산대 막 말뚝 꼬챙이들을 마구 휘두르면서 와 하면서 이제 오픈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오게 막 이렇게 치면서 먼저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자리를 무슨 좋은 과거 자리를 시험 잡았다. 보는데 좋은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험 번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자석도 없는 거죠. 네. 그럼 무조건 먼저 들어가서 그 현재판이라 해서 시험 문제를 거는 그런 게시판 예. 그 앞에 잘 보이는 문제가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판뷰라고 해서 현재판이니까라고 네.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답안지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험 볼 때 그 당시만 해도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막 시험을 봤거든요. 답안지가 그 정도로 되니까 그런 답안지를 언제 다 채점을 합니까? 그래서 예. 먼저 제출한 답안지 300장을 골라가지고 거기서만 채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상서문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리 선점해서 빨리 답안지를 제출하고 빨리 나가는 게 이제 상책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답안지가 7만 장이라면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유생들이 시험 봤다는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800년에 실시된 이틀간의 특별과거 시험 여기서 무려 21만 명이 응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단단히까지 시험 그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중에 답안지를 낸 사람이 7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만 명의 답안지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로 채점을 그렇죠. 하지만 소동파가 와도 떨어진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거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뭐 그 시험지 점수 매길 때요 글자 이렇게 따고 아이 됐어 그리고 이걸 갖다 버리고 앞에 거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수준이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뒤에 거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하도 막 말이 많으니까 뒤에 낸 사람 거부터 그 중간 건 안 보고요. 안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더라. 그럽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양가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돗대기 시장처럼 변하고 또 시험 답안지 작성도 정상적으로 막 하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않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진짜 제대로 답안지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양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받아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상 문제라든가 답안지라든가 참고 서적을 담은 책행담이라 해서 책가방 그걸 열어서 답을 풍우처럼 지어낸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풍우처럼 지어내는 그 답안지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응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응시자인 거자라고 하는데 응시자는 가만히 있고 옆에 앉아있던 거벽이라는 문장 담당이 이제 그 책가방에 숨겨온 예상 답안지나 참고서를 꺼내서 답안지를 구구절절히 읊어내요. 문장을 읊어내면 그 글씨 담당인 사수가 일필휘지로 이제 그 써내려가면서 이제 그 제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 시험을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오픈런으로 자리 싸움을 했던 사람이 3명 예. 하고 이제 문장 담당인 거벽, 글씨 담당인 사수, 그다음에 응시자인 거자 이런 식으로 해서 6명 정도가 그 과거 비리단을 구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양가에 이렇게 묘사된 부정행위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네. 김홍도의 공원 추녀도를 보면 100%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일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우산 펼쳐놓은 모습에 겉 펼쳐놓으면 그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시험 보는 모습 그게 100%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한양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전체 분량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 승전 노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전 노름은 뭐죠? 승전은 왕명을 전달하는 별감을 의미하는데요. 이 별감이 뭐냐면 국왕과 왕비나 세자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승전 노름은 그래서 이 궁중의 별감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무대를 꾸며놓고 본격적인 공연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네. 한양가를 보면 검은고 연주자에는 연주자하고 가객들이 다 모였다. 검은고에는 뭐 임종철이가 있고 노래에는 양사가 있고 슬픈 곡조에는 공덕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색의 기생들이 들어오는데 내이녀, 침선비, 공주의 계집종, 해민서, 의녀 이런 사람들이 다 기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늙은 기생, 젊은 기생, 어린 기생 다 온다라고 하면서 뭐 추월이, 관산월, 부용이, 채봉이, 초선이, 매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녀들 이름까지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렇게 한양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BTS 뺨치는 공연을 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가에 나온 공연을 보면 아이템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공연이었을 것이다. 라고 공연 한번 시작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단 연주에 맞춰서 가객들 기생들이 다양한 노래를 불렀고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했고 또 기생들이 건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춤까지 추고 그래서 노래, 연주, 춤까지 3일체가 어우러진 대규모 공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감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을 진짜로 열었다고요? 한양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당직 근무를 마친 별감 100명이 참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근데 100명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감들의 독특한 신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별감은 사실은 그 조선에서는 하위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주요 인물들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고리 걸렸구나. 위세는 뭐 대단했다, 양반 못지않았다라고 하는데 신분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유흥가, 조선의 유흥가를 주름 잡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대 그 궁중연회에 각 지방의 기생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관청에서는 별도 여비를 주지 않았어요. 각자 도생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녀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숙소,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기녀들의 의식주를 주선하면서 기방 영업도 시킨 사람, 공연도 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기부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부요? 네. 기부 어떤 기둥서방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조정에서는 아예 그래서 기부가 될 수 있는 직업군을 정해놓았는데요. 그런 직업군 중에서 가장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별감이었어요. 별감을 니네들이 기부를 해라라고 조정에서 이제 지정을 해준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왕의 문고리 권력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기생들 그 기둥서방을 해주는 거예요? 기둥서방이라고 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또 왕과 왕비 세제 호위를 맡은 무예별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흥가의 황제로 군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힘이 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양가의 구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연장에 들어서는 기생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각색 기생 들어온다. 예사로운 노름에도 치장이 놀라운데 하물며 승전 노름, 별감의 노름인데 기생이 평범하게 치장하고 들어오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뭐 제일 화려한 옷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생들이 원래 화려한 사람들인데 그 별감이 공연이니까 얼마나 더 이 화려하게 차려입었겠느냐. 자기도 보호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양가를 보면 뭐 얼음 같은 누런 전모, 햇빛 가리개라는 건데 그다음에 자줏빛 고급 비단, 뭐 허튼 머리 반달 같은 쌍얼레빗으로 샬샬 고이 빗겨 조각달 좋게 뭐 따고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수식어를 이제 다 해가지고 공연장에 입장하는 기녀들의 행색을 다 소개한 다음에 그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갖 몸단장을 한 기녀들이 100만 교태 다 피우고 모양 좋게 들어온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00만 교태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멋쟁이 기녀들을 관리하는 별감들 역시도 당대 최고의 패션 리더였다라는 건데요. 한양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감들 거동보소 별감 100명이
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랍다라고 했는데 네. 생각해 보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왕비 모시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헌원장부였을 것이다. 몸집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힘도 좋고. 예. 그랬을 거니까 게다가 이 별감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멀리서도 돋보이는 붉은 옷. 홍이를 아무나 못 입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니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다홍색 뭐 비단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예. 그게 신윤복의 푸속도인데 유곽지행이나 주사겁에 야금 모행 그다음에 유숙의 대캐도 이런 데를 보면 예. 아주 한눈에 봐도 도드라진 그런 빨간 패션의 그 별감이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붉은 패션의 그런 별감들이죠. 아, 조선후기 풍속도에 빨간 옷 입고 등장하면 그 별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연 틀린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0명 정도가 빨간 옷 입고 쫙 등장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그 공연장에 딱 모여가지고 빨간 그런 옷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비단 옷을 쫙 입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양가를 보면 이 멋쟁이 패션 리더 별감의 옷차림새를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이게 신윤복 풍속도에 그려진 별감 패션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뭐 남들의 눈에 띄는 그 붉은 옷을 입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층층이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레이어드 룩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겹쳐서 하는데 입는 거예요. 겹쳐서 입는 것. 예. 여러 단을 연결하는 층층이 패션 그런 걸 하는데 몸 전체에 또 엄청난 또 장신구들 이게 달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한양가가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거라면서요.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뭐랄까 조선 시대가 전성기고 화려하고 뭐가 물산도 그렇죠. 많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1844년이면 19세기 중반이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정의 문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세도 정치의 심화. 예.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서 농단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도 팍팍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른 생각이 좀 들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란하더라도 백성들이 그 웃음은 잃지 않았다. 삶은 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일상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쪽은 또 이렇게 못 먹고 살았어도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라는 것은 일면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한양가가 증거해 주는 거죠. 지금 박물관에서 이제 특별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예. 타임머신 타는 기분으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박물관 가면 한양가도 쫙 이렇게 해놓고 풀어놨고 네. 그다음에 신윤복 그림이나 풍속화도 쭉 같이 나오고. 예.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